8월 2일 수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어제 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렸죠. 이 4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이 심각이 발령된 건 2019년 이후에 4년 만입니다. 4년 만이군요. 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34도, 대구, 광주 35도, 청주, 강릉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을 뺀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네. 더위를 식히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오히려 비가 그치고 나면 습도가 올라서 더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비 오면 시원해져야 되는데 네네. 더 더워지는군요. 한낮에 바깥 작업 부득이하게 하셔야 한다면 혼자서 말고요. 꼭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고요. 차가운 물 자주 드시고 또 그늘에서 자주 쉬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클 1시간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도시락 이슈 안태훈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가 나는 태남매. 태남매. 안태훈, 김태인. 맞아요. 네. 그 첫째를 담당하고 있는 안태훈 기자. 오늘의 첫 이슈는 뭔가요? 네, 졸제 첫째가 됐네요. 네. 여하튼 첫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증막 폭염, 체온 40도 육박입니다. 예. 네, 요즘 같은 날씨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 같지 않아서 첫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어제 서울 송파구의 경우에는 낮 최고 기온이 어제 37.2도까지 공식 집계가 나왔는데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낮 최고 기온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주시죠. 네, 네.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전국적으로 32도에서 36도까지 오르겠고요. 그렇게 이제 기상청이 예보를 했고요. 네.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무서운 폭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 윤정주 기자가 토마토 농장에 가서 1시간 정도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예. 그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아유, 그 결과가 궁금하긴 한데 또 걱정이 앞서는 마음입니다. 예, 윤정주 좀- 기자 괜찮아요? 좀 저도 걱정이 됐는데 일단 윤 기자는 참고로 20대 후반입니다. 네. 아주 젊은 친구인데요. 30여 분 지나면서 어지럼증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시간 정도 흐른 뒤에 체온을 측정했더니 40도에 육박하는 39.2도까지 올랐습니다. 심박수와 혈압도 뛰었습니다. 오. 20대 성인 남성에게도 이처럼 뚜렷한 신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만큼 고령층에겐 훨씬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특히 혼자서 일하면은 돌발 상황 때 응급 조치를 한다거나 119에 신고해줄 사람도 없어서 더 조심해야 되겠는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날씨에는 절대 혼자서 일하면 안 되고요. 동료가 자리를 비웠다면 잠시 기다렸다가 일을 다시 함께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예. 한낮의 활동은 반드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명과 같이 부득이하게 한다면 그렇게 일하시고요. 네. 자, 이 와중에 전북 부안군 그 새만금에서 그 잼버리 그 야영 대회. 그렇죠. 전 세계에서 엄청 많은 청소년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아무래도 더우니까요. 예. 근데 잼버리 대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을 포함해서 4만 3천여 명이 모이는 대회입니다. 4만 3천여 명이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큰 대회고요.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스카우트 연맹 명예 총재인데요. 여하튼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주최하는 청소년 야영 축제이자 문화 교류 행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청소년 행사라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열리곤 합니다.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네요. 네. 이게 또 1991년에 강원도 고성에서 대회가 열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32년 만이래요. 그만큼 또 뜻깊기 때문에 참 꼭 중요한 행사일 텐데 폭염 때문에 주최 측도 그러니까요.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진만 봐도 좀 더워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대회장인 전북 부안군 일대에 폭염 경보까지 내려진 상태라고 아이고. 하는데 온열 환자의 경우에 지난 이틀간에 무려 21명이 발생했고 아하. 이 가운데는 실신한 환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신한 환자까지. 네, 잼버리 조직위는 그늘 텐트까지 마련을 했고요. 유사시에 실내 행사로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소방 당국 측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온열 질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대책은 이미 강구가 되었어야죠. 마련되었어야죠. 네. 조금 늦은 감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미 개최했으니까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뭔가요? 네, 이번에는
1,000원 소주 나올까라는 겁니다. 네, 애주가 여러분 입꼬리가 벌써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안태용 기자 올라간 것 네, 같은데. 네, 예. 뭐 애주가는 아닙니다만 네. 조금 좋아하긴 합니다. 예. 네. 자, 애주가들의 눈과 귀가 솔깃할 만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술 즐기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소식인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맥주나 소주를 할인해서 팔거나 아예 공짜로 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아하. 네, 소주와 맥주가 도매업자를 거쳐서 가게나 마트로 공급되는 가격은 1,600원 안팎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1,600원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싸게 팔아도 된다라는 공문을 국세청이 주유협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매가보다 소매업자들이 싸게 못 팔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게 국세청이 유권 해석을 내놨다. 근데 이번에 뭐 모든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만 술값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술 플러스 인플레이션 합쳐서 술플레이션 이런 용어도 나왔을 정도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식당에서는 소주 한 병에 6,000원 정도 하거나 그걸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았고 물가 부담도 커지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술값 인하를 유도하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소비자 입장에서 뭐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맥주나 소주를 좀 저렴하게 파는 행사를 본다던가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마트뿐만이 아니고요. 식당이나 술집도 신장 개업 행사를 할 때 소주를 뭐 1,000원에 판다거나 안주 좀 비싼 거 시키면 공짜로 준다. 오! 뭐 이런 사례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번 오른 술값 내려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 예. 근데 또 이제 술값이 너무 내리면 사람들이 너무 신나서 많이 마셔서 아하. 지나친 음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특히 그러니까요. 폭염 때는 안 그렇죠. 되죠. 그런 생각도 날씨 들어요. 더운데 술 많이 드시면 건강 정말 위험합니다. 그 점은 네네. 꼭 조심하셔야 될 것 예. 같고요. 네, 다음 이슈는 뭔가요? 네, 다음은 현수막도 특권이다라는 것을 좀 꼽아봤는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 텐데 기성 정치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단 한 장도 붙일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원래는 선거 180일 전부터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법, 공직선거법 90조와 130조 요 내용에 있었던 건데 이걸 헌법재판소가 없애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1년 전쯤에요. 네. 다만 아무렇게나 붙여도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1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국회에서 그 사이에 현수막을 제한할 좀 새로운 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동안 여야는 상대방 탓을 하면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 1년 동안이요. 결국 선거 현수막이 쏟아져도 현재로서는 통제할 법이 없는 그런 무법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앞서 안태용 기자가 말한 그 정치 신인은 현수막 못 건다. 이거는 왜 그런 건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각 당별로 네.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위원장들이 아니면 네. 아예 정당 현수막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하. 만약 정치 신인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려면 네. 선거 120일 전, 그러니까 내년 4월쯤에 총선이 있죠. 예. 제 기억엔 그런데 일단 그러면 계산해 보면 올해 12월 12일이 돼서야 네. 선관위에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선거 홍보용 현수막 부착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비정치적인 사안 관련 현수막을 달 수는 있는데 5개 광고물법상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12월까지는 못 거는 거네요. 정치 신인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이 선거용 현수막이 보통 정당 보조금으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정당의 비용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불법 부착물일 경우에는 그것을 떼는데도 세금이 들어갑니다. 해당 구청의 행정 비용이 드니까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현수막을 거는 것도 떼는 것도 우리의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저도 예전에 사회부 때 취재를 해봤는데 막 횡단보도 이런 주변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서 보행자를 안전도 위협하기도 하고 굉장히 운전하는데도 시야를 가리고 해서 위험한 것도 많았는데 또 세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이건 좀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되고 정치권에서 이건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다음 이슈 또 뭔가요? 네,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자, 36초만 보면 되는데 땡땡땡입니다. 36초 동안 뭘 봐야 될까요? 네, 바로 동영상, 영상입니다. 예. 자, 1분 이내면 매우 짧은 동영상, 쇼츠라고 하죠. 네네. 또 뉴스라면
뭐 우리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뉴스기라고 합니다. JTBC 뉴스기 있죠. 네, 유튜브에서. 1분 이내짜리를 뉴스기라고도 하는데 이 판사가 그 짧은 걸 안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진짜 1분도 안 하는 건데 네. 그걸 안 보고 판단을 했다. 그런데 당사자는 충분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바쁘길래. 네네네. 어떤 어떤 사연인가요? 잠깐 보면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볼게요. 예. 자, 일단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운전자가 재판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봐달라라고 호소했지만 판사가 시간이 없다라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라는 사연인데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영상도 좀 보여주시고요. 네네. 네,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지난 6월 19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운전자. 예.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약 2초 후에 출발합니다. 네. 그런데 한 보행자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예, 왼쪽에서 아까 나왔죠. 네, 그런데 이후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라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맙니다. 운전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자, 이를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판사와 만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한번 봐달라라고 했지만 볼 시간 없다. 억울하면 정식 재판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게 운전자 측의 얘기인 겁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당사자였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은데 네. 이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곧바로 정식 재판 신청해라. 판사가 원망스러웠겠다. 영상 길이가 1분도 안 되는 36초인데 꼭 무죄 받길 바란다. 이렇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즉결 심판은 어떻게 보면 간이 절차이기 때문에 영상 틀려면 뭐 장비도 연결해야 되고 그 36초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제가 법조계 알아보니까 아무리 직권 심판이어도 판사가 의지만 있으면 증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피고인의 진술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좀 당연히 아쉬워할 만한 부분 같습니다. 저 아직 오늘 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미담 이런 거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내일은 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네. 준비한 소식들 한 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슈퍼문, 그리고 인도 달린 차, 비건 인플루언서 숨져, 전동 드릴 왜 안 빌려줘? 잠들면 돌로 찍기 벌칙 때문에처럼 다양한 키워드들과 관련된 소식들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달 말에 더 큰 슈퍼문 뜬다입니다. 보통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달 중에서도 혹시 이 슈퍼문 무엇인지 잘 알고 있나요? 사실 슈퍼문은 그 슈퍼마켓 들어가는 문을 슈퍼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달 얘기니까 엄청 큰 뭐 문 아닌가요? 저도 슈퍼마켓 들어갈 때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선수쳤네요. 제가 개그 이겼습니다. 여하튼 뭐 보름달보다는 굉장히 환하고 큰 거. 그렇죠. 요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아무래도 저희 형제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슈퍼 들어가는 문 아니고요. 달, 문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안태훈 기자가 말한 것처럼 비슷한 건데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슈퍼문은 공식적인 천문학 용어는 아니지만 달이 지구에 가까워져서 크게 보이는 현상을 뜻합니다. 달의 크기가 실제로 커지는 건 아니고요. 오늘 새벽에도 이 슈퍼문이 떴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2분에 관측됐는데요. 달이 가장 가까웠던 시각을 말하는 거고 사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동안 이 슈퍼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달은 타원 궤도로 지구 주변을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과 먼 지점이 생기는데요. 달이 지구와 36만 킬로미터 이내로 가까워지면 슈퍼문이 떴다라고 표현합니다. 슈퍼문은 일반 보름달보다 8% 정도 크게 보이고 가장 작은 달보다는 30% 정도 작습니다. 슈퍼문은 뜨는 월마다 이름이 다 다른데요. 이번에 떴던 슈퍼문의 이름은 철갑상어달이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8월마다 철갑상어를 잡았던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이 지은 이름인 거잖아요.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 네. 재밌습니다. 근데 어제 저는 사실 이 달을 못 봤어요. 새벽 2시 32분이면 못 보죠. 네, 놓쳤는데
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달 말에 또 슈퍼문이 뜬다고요? 어허. 네, 맞습니다. 이번에 슈퍼문 놓친 분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슈퍼문은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뜨는데 이달에는 31일에 한 번 더 뜹니다. 슈퍼문 관측 시각이 우리 시간으로 31일 오전인데요.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 사이 이 슈퍼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 슈퍼문은 오늘 새벽에 떴던 것보다 더 크고 밝습니다. 지구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째 슈퍼문이 뜨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슈퍼문을 블루문이라고 부릅니다. 달이 파란색인 게 아니라 영어로 극히 드물다라는 표현을 once in a blue moon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블루문이 뜨는 건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라고 해요. 다음 블루문은 무려 2037년 1월에 뜬다고 하는데요. 블루문을 보면 행복해진다라는 미신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달 31일에 블루문이 뜬다. 매일 폭염 얘기하다가 약간 달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상크리 분들도 혹시 블루문 보게 되면 저희한테 자랑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우회전 새치기 인도 달린 차입니다. 차가 인도를 달리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정말로 인도를 달린 차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다른 차량의 탑승자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제주도 시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인도 바로 옆 도로를 달리던 하얀색 SUV 차량 점점 도로를 벗어나 인도 쪽으로 향합니다. 차량 정비소로 가는 건가 했는데 정비소를 지나친 뒤에 이내 인도 위를 그대로 달립니다. 네, 정비소... 아니 저기 뭐 사람이 타고 있어서 본인을 사람으로 느낀 건가요, 저 차량? 정비소 아니, 들어가라고 그쵸? 뚫어놓은 길로. 왜 인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오른쪽에 검은 옷 입은 행인이 있잖아요,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차 운전자는 인도에 버젓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도 무시하고 인도로 차를 몰았어요. 이 마주오는 행인 중 한 명은 차를 보고 놀라서 옆으로 비켜주기도 하는데요. 네. 만약에 행인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차를 등지고 걷다가 옆으로 갑자기 걸어 나왔을 경우에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저 왜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왜 저러는 건가 했는데 이 영상을 올린 글쓴이 말로는 다른 차들을 앞질러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인도로 차를 몰더라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려고, 아유.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금처럼 보도, 그러니까 인도, 또 차도가 구분된 도로일 경우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도로 외의 곳, 만약에 인도를 지나야지만 건물로 들어갈 수 있거나 그런 경우에만 보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이렇게 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인도를 침범한 차량이 인명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규정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인도로 올라타기에 내 눈을 의심했네. 아무리 급한 119 구급차도 저렇게는 안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고가 안 난 게 천만 다행입니다. 지금 저 흰 차 운전자 좀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몇 초 빨리 가려다가 정말 큰 사고 납니다. 아, 달 봐서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 안 좋아졌어요. 그죠.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생과일만 먹던 비건 인플루언서 숨져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채식주의자이자 유명 인플루언서인 한 여성이 최근 숨졌습니다. 올해 39살의 잔나 삼소노바인데요. 삼소노바는 지난달 21일 말레이시아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소노바는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유명 인플루언서였는데요. 수년 동안 극단적인 식물성 식단만 고수해왔는데 7년 정도 과일이나 스무디, 해바라기 새싹 등을 주로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의 지인들은 평소에 삼소노바가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고 또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오염된 물이나 날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콜레라성 감염 때문에 숨졌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소를 생으로 먹을 경우 체중 감소와 심장병 개선, 또 당뇨병 예방 등에 도움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채식을 할 경우 전문가들은 칼슘과 비타민 D 등 중요 영양소 결핍이 생길 수 있고 빈혈과 신경계 손상, 불임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삼소노바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뜨거운 청약 열기, 지금이 절호의 기회.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청약,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도 청약 열기가 식지 않고 달아오르고 있는 건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침체됐던 청약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 지금 청약 도전해봐도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서울 또 수도권 청약 시장 열기가 막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좀 얼마나 그렇습니까?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아침에 스튜디오 올 때 네. 열기가 후끈후끈하더라고요. 네, 오늘 굉장히 더운데 요즘 서울 수도권 시장 청약 시장을 보면 이 열기가 이 날씨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후끈후끈한데요. 예. 최근에 이슈가 됐던 단지가 용산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 호반서밋 에디션이라는 아파트인데 용산역 앞에 있는 한계동 아파트입니다.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주변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경쟁률이 163대 1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가격을 보면 네. 전용 84 분양가가 16억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16억 3천만 원인데 163대 1의 경쟁률이 나와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용산역 앞이면 사실 위치 굉장히 좋고 그렇죠. 굉장히 번화가고 위치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좋은데 네. 올라온 거는 163대 1이고 가격이 16억 3천만 원. 분양가 16억이 넘는데 어떻게 네. 그렇게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고 분석하십니까? 자,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자, 16억 3천만 원을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용산이면 비싸다고 저렴하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1억 원짜리 차인데 30% 세일을 하면 7천만 원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와 한번 비교해 보면 네. 느낌이 팍 오실 것 같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이번에 분양한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우리 옛날 말로 평당 4,458만 원입니다. 네. 주변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면요. 보이시죠? 6,800만 원, 5,900만 원, 시티파크가 6,100만 원. 벽산 메가트리움이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입지도 좀 떨어지는 아파트인데도 예. 5,095만 원. 그러니까 떨어지는 아파트보다도 저렴하게 나오니까 네. 시세보다 한 30% 정도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차가 7천만 원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몰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분양 흥행이 약간 일부 이런 노른자 이런 데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지방은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네네. 서울 쪽에서는 이런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반기에 가장 분위기 좋았던 아파트가 청량리에서 나왔는데요. 네. 242대 1이 나왔고요. 최근에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라는 아파트도 300대 1이 넘었다고 합니다. 특정 평형이긴 하지만.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구의역 그 얘기 나오더라고 기사가 네네. 이제 네.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라는 데가 그렇죠. 1순위 청약이 어제 이제 끝났는데 결과가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거 보니까 네. 420가구 모집에 4만여 건이 몰려서 98대 1의 경쟁률, 그 특정 면적에서는 300대 1이 넘었다.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대출 금리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고 아까 말한 데 분양가도 높은데 네. 청약 시장이 왜 이렇게 분위기가 막 이렇게 달아오르는 겁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 시장의 수요자들은 절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눈치를 챘습니다. 어. 뭘 눈치를 챘냐면 우리 밥 먹으러 가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점심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너무 많이 놀라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축소가 되면서 분양 가격은 이제 올릴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공사 자재비,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점심값하고 똑같은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점심값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네. 분양가도 지금이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3년 후면 물가가 올라가듯이 분양 가격도 더 많이 올라갈 거야. 지금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일단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유는 청약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네. 청약 문턱이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기존에는 규제가 깐깐했는데 전매 제한이라든지 많은 규제들이 풀리다 보니까 기다렸던 매수 대기자들 또는 나는 하지 말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할까라고 돌아선 이유가 있고요. 네. 세 번째 이유는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여러 가지 PF 문제라든지 금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대로 사업하다가는 우리가 어렵겠다. 네.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하는데
뭐 자재비, 인건비는 올라가다 보니까 물량을 줄이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분양 물량은 24.6%가 줄어들었고요. 착공 물량은 무려 47.9%가 줄어들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물량은 줄고 여러 가지 메리트는 있고 분양가는 올라가니까 빨리 잡아야겠다. 지금 안 잡으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가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착공 물량이 47.9% 줄었다면 이게 이제 완성되는 거 한 3, 4년 잡으면 그때 되면 이제 또 물량이 딸릴 수가 있으니까. 더 줄어드니까 네네. 그때 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분양가가 가장 싸다. 앞으로는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청약 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다. 늦기 전에 청약하자. 이런 맞습니다. 인식이 좀 퍼지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뭐 급매로 나온 집을 사는 것보다 네. 새 아파트 청약으로 들어간 게 뭐 유리합니까? 그렇다면 또 유리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청약의 구조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불확실성도 있고요. 경기도 불안하고 지금 뭐 청약 시장 분위기는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일반 아파트를 사기에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네. 청약의 구조를 알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라고 하는데요. 먼저 계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내고 가는데 구조를 한번 보시죠. 네. 분양가가 10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요. 먼저 청약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냅니다. 분양을 하고요. 시공을 하고 입주를 하는 이걸 타선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중국은 잔금까지 다 내고 나중에 아파트를 짓는 구조고요. 아, 그래요? 우리는 그나마 입주할 때 잔금을 내는데 예. 일단 구조를 보면 먼저 계약할 때 계약금을 냅니다. 계약금 10% 정도를 내죠. 그러면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면 됩니다. 네. 일단 1억 원만 있으면 되고요. 중도금이라고 있는데 이 중도금은요. 중도금이 60% 정도 들어갑니다. 6억 원 정도인데 요거는 또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돈이 당장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눠서 낼 수 있는 거죠? 나눠서 내죠. 네네네. 분기별로 6번에 나눠서 내니까 예. 뭐 은행 대출도 나오고요. 마지막 입주할 때 나머지 30% 잔금을 내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대출이 나와요. 담보대출이 나오고요. 자금이 안 될 때에는 그냥 전세로 돌려도 자금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1억 원으로 3년 후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 3년 후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네. 분양가도 더 올라가 있겠지. 만약에 주변 시세가 올라서 아파트가 15억 원이 된다면 나는 내 돈 1억 원을 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3년 후에 15억 원의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초기 자본 많이 안 들고 네네. 조금씩 돈을 내니까 한 번에 뭐 금매로 나온 거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청약이 그 제도 자체가 유리하니까. 제도 자체도 유리하고 자금 네네. 부담도 되고요. 자금 부담도 유리하고 심리적으로도 유리하고요. 근데 이제 청약이 좋다고 뭐 다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네네. 우리 처음에 용산 주변 시세를 본 것처럼 네. 주변 아파트 시세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우리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리 유리하다고 해도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고분양가 단지가 나온다면 네.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만약에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네. 상황이 안 좋아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고분양가로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최근 트렌드를 보면 건설 회사들이 분양이 좀 되네? 열기가 있네라고 해서 분양가를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고분양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네. 2008년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변 아파트 분양 그 시세가 예. 평당 1,000만 원이 안 하던 아파트들이 주로 많이 있었거든요. 평당 예. 800만 원 하는데 이 아파트는 고양시에서 나온 아파트인데요. 예. 평당 1,700만 원에 분양을 합니다. 2008년 당시에. 2배 정도 높게 분양을 하니까 네. 당연히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고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건설회사들도 어렵게 되고 당첨 받으신 분들이 분양가를 회복하는데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청약의 어떤 성패의 관건은 주변 시세랑 잘 비교해서 분양가가 과연 맞습니다. 합리적이냐, 그렇죠. 그리고 위험을 다 좀 감수하고서라도 들어갈 만한 가격이냐를 먼저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청약이 유리하더라도 네네. 절대 주변 시세에 대비 고분양가라면 그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고분양가 청약 단지는 일단은 좀 피하고 보는 게 좋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청약 열기가 뜨겁다고 하니까 네. 좀 지역을 구체적으로 좀 꼽아주시죠. 추천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어디 하라는 거야? 네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청약 물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일단 자금에 따라서 저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아까 10억 원, 16억? 야, 아무리 저렴해도 나는 나한테는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에도 9월, 12월에 뉴홈 사전 청약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뉴홈 중에서 핵심이 3기 신도시입니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고요. 네. 나 어디에 하지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우선으로 하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네. 왜냐하면 GTX A, B 교통망이 굉장히 좋고 분양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 6월에 분양했던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3억 3천만 원에 전용 59가 3억 3천만 원의 분양가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공공 분양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나는 자금은 좀 있어. 돈은 좀 있고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네. 많은 단지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 주요 아파트 5개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제 민간이죠. 민간 네. 아파트입니다. 공공이 아니고요. 가격대가 좀 높을 겁니다. 반포 쪽인데요. 레미안 원펜타타스, 메이플자이 뭐 이런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아마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는 나오겠지만 자금이 좀 부족하신 서민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자기 자본에 맞춰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레미안 나그란데 같은 경우는 인문 뉴타운의 아파트입니다. 강남보다는 좀 저렴한데 아파트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히스테이트 메디알레도 대조 1구역 재개발 아파트인데 이 위치도 역세권에 좋은 위치고요.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 외에도 다른 아파트들 많이 있는데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 역세권이냐 가격 요건이 뭐 고분양가는 아니고 메리트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신 다음에 내 집 마련 청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인만 소장님의 픽 여기까지 봤고요. 자, 마무리 전에 오늘도 저희가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매씩 드리는 퀴즈 나갑니다. 요즘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이것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꼭 신청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청약, 2번 경매, 3번 금매. 자, 지금 상암로 클라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뽑아서 방송 말미에 2분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약 분위기 잘 짚어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형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 맨해튼 고층 건물에서 대형 크레인이 무너져 출근하던 시민들을 덮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이 사고가 이번엔 인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저 밑으로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꺼내느라 분주한데요. 인도 뭄바이 인근 도시 타네에서 도로를 짓던 크레인이 넘어져 작업 중인 인부를 덮쳤습니다. 이 크레인은 고속도로 교량에 대들보를 설치하는 용도였는데요. 요즘 활발하게 도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인도. 뭄바이와 나그푸르를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도 그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철제 크레인 더미를 뒤지며 최선을 다해 생존자들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벌써 20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부상을 입은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마하라슈트라에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한 군인이 무명용사의 묘를 지키고 있는데요.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폭염 후 폭우에 시달리고 있는 이 지역엔 이날 특히 나무가 꺾일 만한 위력의 강풍이 불었는데요. 이 군인, 늙은 경비대로 불리는 미 제3보병연대 소속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대는 지난 2003년 허리케인이 들이닥쳤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를 서며 용사들에게 예우를 다했다고 합니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멩이들로 특별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바닥에 엎드려 돌멩이를 옮기는데 열중하고 있는 남성. 아무리 봐도 뭘 심으려는 건 아닌 것 같죠? 이 남성은 영국에서 태어난 예술가 저스틴 베이트먼입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지를 돌며 이렇게 돌멩이를 물감 삼아 근사한 그림을 탄생시키고 있는데요. 돌멩이의 크기와 고유의 색 때문에 별도의 채색 작업을 하지 않아도 사진 못지않게 생생한 묘사 또 음영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미술 재료 하나 없이 돌멩이를 물감 삼고 자연을 도화지 삼아 놓고 또 놓고 과정 또한 예술 그 자체인 것 같죠?
영원히 보존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지만 세상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예술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흐뭇한 그 얘기들이 좀더 언제까지라도 간직할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JTBC 엔터뉴스 팀의 황소영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 오늘 키워드로 바로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조병규 학폭 폭로 동창생 50억 공개 검증 제안. 이 배우 조병규 씨를 학폭 가해자다라고 지목했던 그 당사자가 뭐 이렇게 돈을 걸고 사실 여부를 따져보자 이렇게 다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 과거 논란부터 한번 정리를 다시 좀 해주시죠. 네, 배우 조병규 씨는 2021년 종영한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로 이제 크게 히트를 하면서 네. 자신의 대표작이자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켰습니다. 당시에 OCN 역대 최고 시청률인 11%를 기록하면서 연기에 대한 호평과 함께 차기작 러브콜이 쏟아지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승승장구하던 그때 조병규 씨의 학교폭력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씨의 뉴질랜드 유학 시절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들이 조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주장을 제기한 겁니다. 당시에 조병규 씨는 강력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선언했고 총 3건의 주장 중 2건은 작성자가 허위 폭로였다고 인정한 뒤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나머지 한 명, 네, 아까 글을 올렸던 그분이죠. A씨는 뉴질랜드에 거주 중이라면서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조병규 씨는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학교 폭력 이슈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당시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분위기였는데요. 결국 차기작에서 하차하고 2년의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이 폭로자 A씨가 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이 조병규 씨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A씨가 50억 제안을 얘기를 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최근에 조병규 씨가 이제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시즌2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네. 재개를 함과 동시에 A씨가 이제 100억 원이라는 이제 가격을 처음에는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 100억 원을 건 공개 검증을 본인의 SNS에 제안을 했습니다. 공개 검증이 합의가 되면 100억 공개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면서 거짓말 탐지기와 체면 수사 등을 이용해서 학교 현장 검증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만약 본인이 거짓이면 10년간 공공장소 화장실 청소 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병규 씨 측은 무대응으로 맞섰는데요. A씨는 이제 공개 검증 비용을 200억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제안에 나섰는데 소속사 측은 글 작성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모두 밝혀질 내용이라면서 무대응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틀 전이죠. 지난달 31일에 끝장 공개 검증의 마지막 제안이라면서 자신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 5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판돈을 건 거네요. 네. 네네. 최근 자신을 믿어주는 한 투자자에게 50억을 약속받았다라면서 조병규 씨의 소속사는 비용 부담 없고 거짓이라면 본인만 조건 없이 50억을 지급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일 안에 공개 답변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병규 배우가 과거에 학폭 가해자였다라는 자기 말이 진짜다 아니면 내가 50억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진짜라는 걸 주장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뭐 계속 100억, 200억, 50억 이렇게 약간 논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뭐 돈 얘기만 좀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병규 씨 측은 마지막 이 제안에도 일단은 무대응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하. 사실 기자 입장에서도 계속 이게 100억, 뭐 200억, 50억 뭐 이렇게 제안이 되면서 이 상황이 되게 본질과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네. 뭐 일각에서는 배우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진행을 해서 억울함을 벗어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는데요. 앞전에 학교폭력 논란에 이제 감정적 대응이나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되레 어려움이 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사 입장에선 A 씨의 일방적인 이런 일방통행에 뛰어들지 않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조병규 씨의 소속사 측은 작성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모두 밝혀질 내용이므로 특별한 대응 대신에 현재 진행 중인 작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조병규 씨의 그 차기작이 또 시작이 됐잖아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 학교 폭력 관한 이슈가. 그것도 참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떤가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했었는데요. 첫 방송 당시에 시청률이 3.9%가 나왔습니다. 경이로운 소문 2. 네. 그리고 이외에는 5.4%로 점프를 했는데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굉장히 무시 못할 시리즈의 힘을 자랑하면서 2049 시청률에선 동시간대 1위를 꿰쳤습니다. 조병규 씨는 첫 방송에 앞서서 책임감을 가진 만큼 시즌1보다 더 악에 맞춰 촬영한 것 같다라면서 관심과 사랑을 거듭 당부했었는데요. 혹시라도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작품에 누를 끼칠까 염려하는 모습이었는데 2년 공백에도 불구하고 착붙 연기를 보여주면서 본업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배우 조병규 씨 이 앞으로 행보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죠. 키워드, 방송가 주호민 지우기 특수교사 고소 후폭풍. 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잖아요. 네. 그 일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 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주호민 씨 고소당한 특수교사 A 씨가 어제 복직을 한 가운데 주호민 씨를 둘러싼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이 굉장히 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주호민 씨는 그간 굉장히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해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태 이후에 방송가의 이른바 손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의 경우 본방송이 임박했던 상황인지라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편집 없이 주호민 씨를 등장시킨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보이콧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4일 첫 방송 예정이었던 TVN 신규 예능 라무형 꼰대 여름 캠프는 아예 방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무기한 연기로 추후 편성 계획 역시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안84 씨와 함께한 웹 예능은 끝내 2회가 업로드되지 못한 채 공개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방송가도 이렇게 계속 출연을 취소하고 만들어 놓은 것도 방송을 안 하기로 하고 이런 상황인데 광고계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움직임이 있죠, 지금? 네, 방송가에 이어서 광고계에서도 모델로 기용했던 이제 한 피자 브랜드에서 주호민 씨 지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에서는 웹툰 작가이자 유튜버인 침착맨 씨와 함께 모델로 기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피자 브랜드 공식 SNS에 게재가 됐었는데 주호민 씨 관련 사진과 게시글을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에 업로드됐던 침착맨 씨의 사진만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브랜드 측은 대체 무슨 죄냐라면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호민 씨 사건이 좀 부각이 되면서 또 다른 두 배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발달 장애를 가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인데요. 배우 오윤아 씨와 권호중 씨가 다시금 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권호중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제 특별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안 키워본 분들은 모를 거다. 정말 힘들지만 아이를 통해 낮은 자세를 배워 감사하다.
아들은 항상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라면서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때 당시에 배우로 굉장히 최전성기를 달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권호중 씨는 아들의 유일한 친구가 부모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리어를 내려놓고 아들의 친구가 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오윤아 씨 같은 경우에도 예능 프로그램에 아들과 같이 동반 출연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맞아요. 네, 봤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아들과의 일상을 공개하는 것에 좀 예민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자폐 아이들의 엄마들이 고맙다고 해주니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기를 내서 세상에 걸음을 내딛는 장애 아동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주호민 작가 측이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앞서 황소영 기자 말한 대로 그 특수교사는 직위 해제가 됐다가 어제 다시 경기도교육청이 복직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논란이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많이 커진 만큼 계속해서 이 사안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서 재판도 어떻게 될지 또 교육당국 또 주호민 씨 입장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짠. 아니야. 고마워. 뭐든 같이 하려고 해줘서. 아니, 당연한 소리. 앞으로도 쭉 같이 할 거야. 마지막 키워드 글로벌 사로잡은 이준호, 임유나, 킹더랜드. 너무 오글거려서 그런지 화면이 핑 하고 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 종영까지 2회를 남겨둔 JTBC 주말극 킹더랜드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아주 이 오글거림의 미학, 이 오글거림을 모두가 즐기고 있어요. 네. 네, 넷플릭스를 통해서 현재 이제 세계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 순위 사이트인 넷플릭스 톱10 순위에 따르면 네. 킹더랜드는 이제 지난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470만 뷰, 6,510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면서 비영어 TV 부문 1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 네, 근데 영어 TV 부문 포함해도 통합 1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넷플릭스 걱정돼서. 오리지널 시리즈가 아닌 국내 동시 반영 한국 드라마가 이런 성적을 낸 건 작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후에 처음입니다. 와.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영어 압도적인 영어 화제성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이죠. 네.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 두 주인공인 이준호, 임유나 씨가 각각 1, 2위를 지키면서 5주 연속 정상이라는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와, 5주 연속. 네, 그리고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의 배우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도 2달 연속 1위에 오르면서 킹준호의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어떤 대기록의 배경에는 그 두 주인공이 약간 이게 진짜로 사귀는 건가 싶은 그런 완벽한 케미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연기도 굉장히 화제잖아요. 찐 연인 케미가 보인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는데요. 정말 두 사람의 그런 찐 케미가 네. 매주 정말 빠지지 않고 매주 매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그 달달한 키스씬, 네, 그것도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묘미인데요. 네. 로맨스 호흡이 정말 찰떡같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방영 도중에 열애설까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양측 모두 빠르게 해명을 하면서 현재는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나오는 저 장면, 네, 네. 저 본 방송에서 봤거든요.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준호 씨가 임유나 씨랑 그 남다른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네, 두 사람이 이제 인터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미국 경제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준호 씨는 임유나 씨에 대해서 15년 전부터 인연이 있다. 둘 다 가수 경력이 있어서 동료이자 친구로서 편안함을 느꼈다라면서 촬영상에서 배우로서 호흡을 맞추는 것은 색다른 느낌이었다. 서로 역할로 접근을 했고 좋은 케미스트리로 즐겁게 촬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유나 씨 역시 로맨틱 코미디에서 중요한 건 두 주인공의 케미인데 그런 면에서 서로의 의견이 정말 잘 맞았고 함께 장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소통과 연기가 편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두 주연 배우가 이제 초스피드로 열애설을 부인하긴 했는데 왜 이제 황소영 기자 국내 최고의 연애 전문 기자 중에 한 명이니까 촉이 있잖아요. 기자의 촉.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오히려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분 제 옆에 있습니다. 김하은 앵커도 그렇고요. 황 기자가 보기엔 어때요? 이 두 사람 혹시 열애설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은 근데 비주얼 케미적으로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처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이 실제 사귀었으면 좋겠다, 사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초반에는 진짜 사귀는 거 저렇게까지 매회 키스씬이 있는데 사귀지 않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뭐 현재 두 사람이 부인을 한 만큼 네, 아직은 친구 사이인 것으로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그대로 네. 저희가 받아들이는 네. 것으로. 하지만 친구와 연인은 종이 한 장 차이니까 또 알 수 없죠. 근데 오히려 친한 가까운 서로 교감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연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맞아요. 네. 이제 킹더랜드가 2회밖에 안 남았어요. 네, 종영까지. 어떤 결말일지 물론 이제 약간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켜주시는 선에서 어떤 결말일지 대략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제발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로코의 네. 그 정석이 있으니까 네, 해피엔딩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지난 14회에서 두 사람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두 사람이 이제 완전 좀 서로가 되게 애달프게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과연 이제 구원이 이제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 아버지와 달리 자신의 사랑을 지키면서 또 킹호텔의 수장 자리까지 지킬 수 있을지 이게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과연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마음을 담아서 15회, 16회 저는 본방사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수진님이 연기 잘해서 열애설이 나는 거다. 그리고 유한님이 둘 다 연기를 너무 잘한다, 잘 어울린다. 그리고 황지연님이 시즌 제로 해서 또 시즌 2가 나오면 좋겠다. 시즌 2 나오나요? 라고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생생한 연예계 소식 황소영 기자에게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암원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1번 청약이었습니다. 네, 당첨자 2분 지금 자막으로 내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조현숙님, 신지효님 당첨되셨고요. 저희 이 당첨자 이름 밑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 상클@jtbc.co.kr 이쪽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을 위협할 만한 찜통 더위입니다. 이 바깥 일 하시는 어르신들 또 홀로 계신 이웃들 평소보다 더 자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하실 거죠? 고맙습니다.